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낙곤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총선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후보자들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었고 유권자들 또한 이를 검증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질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나경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민생당 김동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가 광산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경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나경채입니다. 이 토론이 방송되면 저 사람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 조사차 왔던 사람 아니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 접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려고 면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잘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다가 고생하다 고향에 내려와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부터 아주머니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폼나게 등록금 대주고 싶었는데 결국 대출로 떼었다며 울먹이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어깨는 흔들리던 아저씨도 생각납니다. 저와 정의당은 아주머니 뺨 위의 눈물, 아저씨의 흔들리는 어깨를 잊지 않는 정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광산 구민 여러분,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용빈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여러분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일들로 실망시켜드렸던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경쟁을 넘어 화합의 정신으로 원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있는 여당으로 일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나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위대한 광산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후보 시간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IMF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온 국민의 연대와 협력 속에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범개혁 연대를 구축,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범개혁 세력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 연대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개혁 세력 재집권을 이루어냅시다. 거기에 민생당과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신 하나의 뿌리입니다. 민생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개혁 세력이 다시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소임 25년 만에 호남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피해가 큰데요. 광주 지역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심각한데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실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용빈 후보부터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전환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재난기본소득 법제화와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에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 생산도시와 소비도시, 그리고 잘 사는 지자체와 예산이 어려운 지자체 간에 차이가 큽니다. 이를 국가가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난 앞에서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재난기본소득법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가 가장 우선 다루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부족했던 부분, 또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제도화하고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책과 그리고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철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므로 당장 세금 감면, 유예, 대출 연장, 임대료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가게 문 닫은 뒤에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차등 지급 방식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각각 건강보험료의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벌써부터 사회적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명백한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후에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제 이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완벽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주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이어서 나경채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미 긴급 민생위기 대책으로 이주민 포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 해고 금지, 임대료 지원과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 불안정 노동자와 600만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그린 뉴딜 시행, 마지막 6번이 중요합니다. 위기 극복 때까지 방빼 절대 금지, 임대상과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 연장,
퇴거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중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그것도 5월경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은 찔끔 대책에 긴급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야 한다면 선지급 후 처리의 원칙 아래 연말정산 때 회수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선을 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4월 안에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광산구, 송정 5일장 등 구청이 사용료를 받는 자영업자들의 사용료 납기일이 2월에서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납부 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책과 신종 감염병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을 잘 들으셨으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질문자 답변 순서대로 다음 후보에게 반론하고 답변할 수 있는데요. 이영빈 후보는 김동철 후보에게, 그리고 김동철 후보는 나경채 후보에게, 그리고 나경채 후보는 이영빈 후보에게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반론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후보부터 김동철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평소에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에 비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급격한 소득 감소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산층, 또 노동시장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에 드러난 시민들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인 한국형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김동철 후보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동철 후보, 이영빈 후보 반론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의 격차가 이제 5배에서 6배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방 어떻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장 큰 것은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수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주입식인 이런 방식을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확충을 하고 대학은 정말 대학에 다닐 만한 사람들이 이게 장학금이 제대로 부여가 돼서 소위 기회 유동 사다리를 제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를 든다면 가장 큰 것이 일자리와 주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이제 이 시대 최고의 복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후보가 이영빈 후보 반론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다음은 김동철 후보가 나경채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네,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와 정의당이 방금 정의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50조, 그리고 비정규직 생계지원비로 12조, 맞벌이 한부모 가족에 7조 원 등 거의 70조 원 가까이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은 이 70조라고 하는 금액이 우리의 국가 재정 규모로 봤을 때 너무나도 과도하지 않느냐. 그냥
당장 펑펑 써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10년 전에 우리 국가 채무가 400조였는데 지금 벌써 800조를 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0%를 넘어서서 4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경치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국가가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김동철 후보께서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의당이 70조 정도 긴급한 자금의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IMF 때 우리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투입한 자금이 기업에만 180조입니다. IMF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에만 180조를 투자했는데 그보다도 한참 못한 70조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빚을 져야 합니다. 빚을 노동자들, 서민들, 20대 청년들이 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빚을 떠안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화에 우리 경제부처 관료부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까지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경채 후보가 이용균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이 큰 항공여행, 숙박, 유통산업부터 반도체, 자동차까지 점점 더 구조조정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아무런 명시적 조건 없습니다. IMF도 기업 지원을 할 때는 해고 금지,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를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현재의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경영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 지원 폭을 늘려야 합니다. 후보께서는 한시적 해고 금지 조건으로 기업 100조 원 지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이영빈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이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빠지게 될 불황의 늪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 위기를 국가가 함께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또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의 힘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시간이 30초 이상 남았는데 그러면 답변 되신 걸 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호남고속철 개통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용객이 많이 늘면서 폐업 상가가 방치되거나 난개발로 인해 현재 체계적인 재생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2022년도에 착공될 예정이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도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송정역이 호남의 관문이자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국회에서 지원 가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철
후보부터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6년 전에 호남고속철은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했던 이해찬 총리에 맞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서 호남고속철을 개통시킨 장본인입니다. 호남고속철은 저의 열정의 산물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광주 송정역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광주 송정 역사를 전면 재건축해야 합니다. 지금 이용객이 주말 기준 2만 5천 명인데 오송역과 이용객이 비슷한 오송역에 비해서 역사 규모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전면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호타이어를 이전시키고 그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과 KTX를 연계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오는 광주 송정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투자선도지구는 참 그동안 4년 동안 좀 이렇게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확장은 광주시가 1,50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는 철도공사가 370억을 들여서, 융복합단지는 LH가 6천억을 들여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주 송정역 KTX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경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사업 종료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공공개발로 주차 타워를 건립하면 재정 부담을 덜고 공사 기간도 대폭 짧아져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역 역세권 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흔한 사업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장점을 살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1913 시장과 송정 5일장을 연결지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장날 차 없는 도로가 저의 보관입니다. 특히 송정 5일장은 3일과 8일이 장날인데요. 장날에 송정 5일장 옆 도로인 내상로 일대를 차 없는 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그 도로 위에 더 많은 상인들이 더 자체로운 상품으로 여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예술인, 청년 예술인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 5일장을 걸으면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장을 보고 1913 시장에서는 잠시 앉아서 맛집도 가고 얘기도 나누는 연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단지 스쳐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송정역 부근에서 머물면서 문화체험을 하고 쉼표를 찍고 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보관입니다. 네, 광주 송정 KTX역 개발 방안에 대한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영빈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산구의 여러 연관 지역을 사업을 확대해서 광산구를 위대한 광산시대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김동철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역 개발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결국 주차장 확보 외에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0년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리고 6년 후에는 투자 선도지구 시범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LH로 사업자가 변경됐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올해 4월 투자 선도지구로 신청하면서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두 가지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선도지구 개발을 조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주변 지역과의 연관 사업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광주의 관문입니다. 광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송정역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의 관문과 산단 지역의 특성 그리고 군공항 이전 부지와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와 연계한 더 큰 발전 계획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대한 광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광주 송정 KTX역 개발 방안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후보들의 각자의 답변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상호간에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질문의 답변자 순서대로 반대 방향 후보에게 반론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철 후보가 이용빈 후보에게, 나경채 후보가 김동철 후보에게, 그리고 이용빈 후보는 나경채 후보에게 반론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반론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동철 후보부터 이용빈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이용빈 후보자께서는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대안으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가 무산이 되니까 사업이 변경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후보자께서는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포함하는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약을 만드시면서 혹시 광주시나 LH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주장을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선도지구 사업의 복합환승센터가 무산되면서도 4년이 늦어졌는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포함시키게 되면 또다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옳다. 이게 게 제 생각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이용빈 후보 1분 30초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오해가 있었다면 잘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광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KTX 투자 선도지구 현재 개발 계획과 그리고 금호타이어를 이전시키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 거대한 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우리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논하자는 뜻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산의 미래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담아내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것을 함께 추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남았지만 다음 순서로 다음 나경채 후보가 김동철 후보에게 반론해 주시죠. 김동철 후보님의 4년 전 선거 홍보물을 자세히 봤습니다. 마치 호남 고속철도를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데 김동철 의원께서 혼자 하신 것처럼 되어 있더군요. 사실은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기존 호남선에도 KTX를 투입하긴 했지만 고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가 뒤늦게 고속선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김동철 의원뿐 아니라 호남의 정치인 중 이것을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민 모두의 열망과 노력 속에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4년 전 김동철 후보님 공약을 보면서 묻겠습니다. 수서발 호남선 증편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 공약하셨는데 안 됐죠. 주제가 다르지만 군공항 이정도 도대체 몇 번째 약속만 하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네, 김동철 후보, 나경채 후보 반론에 대해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서발 KTX건 서울역, 용산역 말 KTX건 간에 지금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경부선, 호남선을 포함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위험하기 때문에 KTX는 증편할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에서 평택이죠 아마 거기까지를 지금 복복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돼야만 KTX의 증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공항 말씀하셨는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제가 9년 걸려서 2013년에 법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고 법을 제정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행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는 중앙정부는 국방부가 되겠고 지방정부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2013년에 통과시켰으니까 7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은 그것은 국회의원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방부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가 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빈 후보가 나경채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김종철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석연치 않은 점은 김동철 후보께서 지난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역에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비아냥거리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여 우리 김동철 후보께서 지금 지난 나경채 총선에- 후보에게 반론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난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경채 후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경채 후보님께 진보적 의제에 늘 부지런하신 모습 보면서 늘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4차 산업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을 친환경 그린 도시 재생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KTX 관련된 쪽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나경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제하고 완전히 벗어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또 저에 대한 질문 시간에 김동철 후보께 할애를 하셨는데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TX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저한테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든 것으로 충분하게 할 일을 하셨다. 그러면 왜 이번 선거 때는 군공항 이전을 완수하겠다라고 현수막을 다셨을까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 공약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안 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시고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은 공약하셨고 이것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것은 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정직하게 유권자들에게 고백하고 잘못한 것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용빈 후보님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후보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세 후보가 차례로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토론 시간입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 이상 길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없으며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 7분입니다. 네, 먼저 김동철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셨어요. 지역과 산업,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특히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게 되면 광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보다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편인데요.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광주의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보다 최저임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을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이것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GRDP조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자를 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투자가 늘어나려면 그래도 우리가 임금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거고. 네,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요.
광주 청년들의 최저임금이 수도권 청년들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인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빈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의사라는 직업 경험을 살려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장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진 무상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하정의당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암부터 무상의료와 같은 정책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장 큰 저항 세력이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용빈 후보께서는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을 무려 19개나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저항을 뚫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제 기록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선관위에 공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 19개입니다. 19개가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의료보험을 그렇게 많이 민간 의료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나경채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와 비춰 볼 때도 다양하게 공공의료의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 하나로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 동의를 표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크게 획기적으로 강화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용빈 후보님, 어등산 개발을 어떤 인터뷰에서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석형 예비 후보와의 당내 경선 토론에서는 어등산 황룡강 본량 평화에 이르는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도 하셨어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분명히 해야죠. 예, 결국은 어등산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어등산은 늘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어등산에서부터 본량에 이르는 그 지역의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하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등산 관광 개발을 찬성하시는 분의 마음에도 들고 싶고 반대하는 분의 마음에도 들고 싶은 생각이 이런 애매한 입장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입장 제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빈 후보께서는 어등산 개발과 함께 그 아랫자락에 있는 황룡강까지 개발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고 하셨고, 이를 통해서 광산구를 새로운 경제 문명의 발상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로서는 무슨 환단고기 같은 자료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명의 발상지로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황룡강은 광산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룡강은 곧 광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광산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황룡강과 영산강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광산 지역을 정말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경제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고 새로운 경제 문명의 발상지,
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인더스 문명 같은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저는 이 광산의 여러 정치인들이 바로 그러한 꿈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산을 정말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단어 사용과 언어 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생당 김동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이제 생애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된 18세 여학생이 방문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를 잊을 수 없는데요. 저도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N번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미래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에 들어갔던 회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법률을 전공하셨던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황당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왜 저한테 질문하시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착취, 성폭행에 대한 것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식의 수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고 여성의 지위가 이제 정말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특히 여성의 성의 문제는 그야말로 존중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의 인식은 정말 그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나경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로 제기됐던 사회통합과 노사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노동계가 불참과 상생협약서를 파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었던 4대 의제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그리고 노사 책임 경영,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현대차 중심의 일방적 진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 해법이 있겠는지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사민정의 대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4대 원칙에 기반한, 4대 원칙의 내용은 방금 전에 후보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4대 원칙에 기반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신개념 일자리, 그동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만 읽어봐도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와 정부 혹은 사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주형 일자리 정책 구상이 담아줬는데, 이것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노력 중에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노력을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용섭 시장 체계 하에서 노사 책임 경영이나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신뢰감 있는 신호를 노동계에 전혀 주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정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유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광주의 민주당과 광주시장님은 당정 협의를 분명히 할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광주시당과 우리 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노동계의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때다. 이것이 가장 1번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노동계와 아주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 이사장을 맡아서 그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해결해 왔고요. 특히 한국노총에서 지지하는 후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힘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청와대와 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이 사태에 봉착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한국노총이 파기 선언을 한 것은 처음부터 저는 애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약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동계에 약속한 노동이사제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계로서 그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앞으로라도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노동계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노동계의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는 선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 통합과 노사 동반 성장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이 또한 광주형 모델을 중심으로 군산, 구미, 울산형 등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계 불참선언은 광주형 일자리 위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사회 통합과 노사 동반 성장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노동계와 더욱 친화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원안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동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 7분입니다. 네, 좀 민망한 질문입니다만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그리고 지지했던 분들이 격분하고 아직도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광주 경실련에서 민주당의 그 불법 탈법, 상호 비방, 고소 고발이 난무한 민주당 경선을 두고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무너뜨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역 확성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섰고, 당사자인 이석형 후보는 이렇게 가짜 뉴스에 속아서 공천권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또 이날 그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그 금품 수수를 받았다고 지목된 당사자들 일부가 금품 제공 보도는 모두 허위다. 이용빈 후보를 도왔던 관계자의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거짓이라면 이건 무고에 해당하는 거고, 무고라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아주 중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꼭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용빈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광주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 것인가. 이게 결국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선은 해보나 마나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을 무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섞어 대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특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에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잠시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광주의 5월 정신과
촛불 정신을 담는 공정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돋보기로 심사해서 공천하다 보니 불공정한 모든 내용들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주도하는 토론 시간이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후보께서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했지만 그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렸다고 광주경실련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기 나경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토론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2년에 전두환 추징법, 전두환의 빼돌린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2013년에는 지만원의 5.18 왜곡을 볼 수가 없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전일빌딩 헬기 총격 흔적이 발견되자 전두환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었고 5.18 진상규명법을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기무사에 걸린 역대 기무사령관 사진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진들을 떼내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나경채 후보자는 5.18 역사 왜곡,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이외에 어떤 법안들이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우리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전두환 추징법이라든지 지만원 역사 왜곡 처벌법은 비록 발의는 하셨지만 통과는 안 되었죠. 예. 어쨌든 이런 시도를 다양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이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빌딩과 관련해서 전두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이제 물론 응하지 않아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고 앞으로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국정감사 조사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금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광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회 내 모든 절차를 힘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 남는 시간에요. 아까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거 왜 안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부지 문제가 얽혀 있었고 또 광주시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월이 가도 정말 도저히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될 사업 같아서 그 사업을 광주시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철도공사로 하여금 최대 2,000면의 주차장을 건립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모든 교통수단과 KTX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KTX였던가요? 세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대답하셨는데요. SRT 증차하겠다고 하신 거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다 쓰신 걸로 하고 다음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새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용빈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간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광산 구민의 삶의 질과 광주의 힘있는 변화를 위한 우선 과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광주와 광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광주 송정역의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추진에 더욱 신속하게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멈춰선 광주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고 원하청이 동등한 노동 조건과
복지 환경을 가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송정역의 지하철 2호선 지선 추진을 비롯해서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과 일부 구간의 교통 혼잡 문제도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이 시기에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각종 감염병 재난은 상시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 이외의 재난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은 늘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피해의 안정적인 대응과 고른 지원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조례로 지급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위 규범인 법률에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속한 국난 극복, 일상 회복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의 법제화 그리고 보편적인 즉각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염병을 계기로 지역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우리 사회의 미흡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후보, 역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광주 송정역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주 송정역을 대규모 선상 역사로 전면 재건축하겠습니다. 지금 오송역과 비슷한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송역의 대합실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주 송정역은 이제 앞으로 경전선이 AV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이 착공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 송정역은 미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오송역보다도 2배, 3배 되는 규모로 역사 규모가 신축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금호 타이어를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모든 교통수단과 KTX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호남의 관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운남역에서 우산 월곡 그리고 선원주구를 경유해서 광주 송정역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산 월곡 선원주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완지구, 첨단지구, 북구 등의 지역 주민들이 광주 송정역 접근성이 높여져서 만성적인 광주 송정역의 교통난, 주차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위 광주역 존치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송정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주역을 존치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광주 송정역 접근성이 올라가는 순간 그런 주장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들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경채 후보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입니다. N번방 성착취에 동참하고 이 텔레그램 방에 들락거렸던 모든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전원 검거하고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부족하다면 개정을 하는 것도 강력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 전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자라고 여러 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은 여당과 제1야당에게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성평등 사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대신 권한이 확장된 성평등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남녀 동수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정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동수 내각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남녀 동수로 만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를 전면적으로 탕감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부채 채권을 인수해서 소각하면 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현재 최대 약 30만 원 정도인데 저는 50만 원까지 인상할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저와 정의당이 공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자 어머니, 부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든든하게 도울 수 있도록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중심 광주형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해고 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토론회가 시간에 쫓김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새 후보가 차례로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앞서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도권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7분입니다. 네, 이용빈 후보께 질문 드리죠. 비정규직이 지금 748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비정규직은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그러면서도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은 2등 국민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철폐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정규직을 쓰게 되면 아무리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도지경에 처하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고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직업훈련과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 강조했고 IMF, OECD에서도 대한민국에게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은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성공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빈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광주 비정규직센터 이사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북유럽의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노동 유연 안정성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세부 이행 방안에 있어서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해고는 쉽게 하되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참여연대에서는 김동철 의원께서 발의했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시간을 확대하고 임금은 줄이려는 즉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하고 나쁜 법안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더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얻어내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나경채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나경채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이 아닌 완전 폐쇄를 주장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근데 이 광주 군공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군사시설이라면 그냥 폐쇄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주 군공항은 국토 서남권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필수 안보시설입니다. 완전 폐쇄하고 난 뒤에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군공항 이전은 저는 지금 김동철 의원님께서 만드신 법률 때문에라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요, 공항을 이전시키고 싶은 지역의 주민들과 공항이 옮겨가야 되는 대상 부지의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무안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무안 지역에서 출마한 김동철 의원님과 같은 당 민생당 의원께서는 육지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공약하고 계십니다.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제1전투비행단 군공항이 비행기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비행기 기종은 어디에서 생산되고 이 시험 비행을 합니까? 사천에서 합니다. 왜 생산과 시험 비행은 사천에서 하는데 훈련은 또 광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폐쇄하고 생산 훈련, 생산 시험 훈련을 하나의 시설에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이용빈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택 문제,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최고의 복지, 최우선의 민생 과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권을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무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접근책이 아니면 이 주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좌절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무주택 국민들의 이 절망감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택 규모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주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용빈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양극화의 문제와 또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주택의 문제인데요.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국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용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어등산과 관련된 정책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용빈 후보께서는 그린 뉴딜을 공약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린 뉴딜을 약속하고 있는 후보로서 제가 관찰한 이용빈 후보의 그린 뉴딜 공약은 이것이 개발 공약인지 녹색 공약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의 이름으로 추진했던 개발 사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자질, 전제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등산과 황룡강 사이에 이용빈 후보님 살고 계신 집이 있죠? 네, 황룡강 주변에 있습니다. 네. 어등산과 황룡강 사이에 이용빈 후보님 가족 소유의 밭도 한 1,400제곱미터 정도 있죠? 예.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등산과 황룡산을 개발하면 그 사이에 있는 후보님 가족 소유 땅값이 매우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땅은 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을 지을 계획이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습니까? 어등산과 황룡산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밭이 있어요. 이게 괜찮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사실은 아파트에 살던 상태였고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저는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가격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네네. 하필이면 그럼 집 위와 집 아래 동네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시니까 제가 계속 여쭙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밭을 매입할 당시에 5억 4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맞죠? 예, 제가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누구든지 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서는 공시지가인 3억 원으로 축소신고하셨죠? 규정에 의하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것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가 재산 축소 신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그 당선을 무효로 만든 케이스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부산 중구청장이 그렇게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광산구는 재보궐선거해야 합니다. 대답해 보시죠.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지만 그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수입니까? 다만 아마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선거 사무원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보험 관련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의원님 명의로 된 보험,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셨어요. 재산 관리를 제3자가 대신 하는 겁니까? 의원님 재산에 대한 신고를 왜 선거 사무원이 대신합니까? 의원님 집안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삶을 다루는 국가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제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그렇게까지 공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밭은요, 의원님의 후보님의 사모님 소유로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에 보면 흑석동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787제곱미터 나대지를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후보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04년에 매매했는데 시가가 최소 5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토지의 공유지분 4분의 1을 획득한 사람이 2억 5천만 원에 이걸 샀기 때문에 적어도 2분의 1 지분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2억 9천만 원에 신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기재하셨고 마찬가지로 선관위 지침 위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 대신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좀 송구합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병원을 옮길 생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발이 묶여 있었던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분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필이면 그 땅 또한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우연치고는 자주 겹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한참 전에 매입했지만 이것을 신고한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본선거 후보 등록할 때 신고했기 때문에요. 그 신고할 때 재산 축소 신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서 광산구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후보의 한 사람이지만 사퇴가 이 정도 되고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후보님, 20대 총선 공보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4년 전에요. 두 개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하고 두 번째로 양치기 정당 심판, 전두환의 국보위 당대표, 야당이기를 포기한 이들을 광주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을 말씀하신 거였죠. 전두환의 국보위 당대표, 당시 김종인 대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4일 언론에 5인 회동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전두환의 국보위 당대표였던 김종인 대표와 중도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 역할은 김종인 대표밖에 없다라고
라고 해서 중도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시도를 주도하신 적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김정인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지 중간에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김정인 대표가 자신이 생애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 공약을 줘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가지고 국정농단에 이르게 한 데 대해서 큰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민주당이 문재인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두환의 국보위 당대표 왜 만나셨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겠잖아요. 네, 답변 질문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으로 이영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 7분입니다. 네,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로 해서 저는 그게 이제 팩트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살고 싶었던 그 땅의 부동산, 그리고 병원을 이전하고 싶었던 그 땅의 부동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 주셨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당의 우리 김동철 의원님, 비정규직 철폐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된 공약은 제가 비정규직 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반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노동자들의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성 정책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발의했던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 나쁜 법안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현 선거 국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오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18년 1월에 국회 원내정책회의 때는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친노동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월 2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김동철 후보님의 그간 활동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과 유사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정치 철학과 다른 우리 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해야 된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만 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돕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정책들,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같은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30년 걸려서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거기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과 민생당의 어떤 한 뿌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정책 조율 등을 통해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김동철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협치의 문제는 사실은 정당 정치에 있어서 가장 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후보님의 열망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늘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의당 나경채 후보께 비정규직 철폐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후보께서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김동철 후보님께서 하고 계시는 유연 안정성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상대 후보를 좀 진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왜 김동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대답 드리겠습니다.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참여정부 때 우리 정책 기조로 반영되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연 안정성 정책을 비판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동반될 때 그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뭐 좀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철 후보님 말씀하신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 그 대신 지나치게 고용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를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연 안정성 정책의 핵심입니다. 유연 안정성 정책을 취하고 싶으면 먼저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를 없애는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 저에게 토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남은 시간을 통해서 변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미 무주택자입니다. 집이 없어요. 저도 정말 주택을 가지고 살고 싶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봤던 것이고 그곳에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 모두 활용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저출산 대책의 기본은 아이 좀 잘 낳게 하고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보육 정책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순서는 나경채 후보부터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저출산이라고 부르지 말고 저출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은 마치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중점으로 말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 하나에서부터 왜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지원금을 적게 주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특히 여성의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180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강력한 사회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내각의 경우에는 남녀 동수 내각이 필요하고
국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남녀 동수 상임위원장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용빈 후보입니다. 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혼, 비혼의 증가로 1.3명대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 특히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의료비 지원과 다자녀 카드 지원 등을 경감하는 것에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는 실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의 부족과 비정규직의 확대, 또 재취업의 곤란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불안정하고 또 청년 실업의 확대로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주거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현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은 전세와 임대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보다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문제는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계 출산율이 OECD 최저를 기록해서 올해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말 이제 대불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분석해 보면은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또 애를 낳아봐야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또 애를 낳게 되면은 엄마는 일하기가 힘든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또 출산을 하겠습니까? 와 같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일도 양단적인 도깨비 방망이식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질의 경제가 어떻게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적게 들도록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여성이 일하기 쉽도록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각 후보에게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나경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선거운동도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연과 소음을 내뿜는 수천만 원짜리 유세차 대신 저는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90만 원짜리 자전거 유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이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피켓을 만들지 않고 골판지와 알크릴 물감으로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꼼수의 공범이 되는 대신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서민의 삶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당과 나경채는 기호 6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빈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광산 주민 여러분, 월곡 시장에서 만났던 어머니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참 팍팍하다. 국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운지구에서 만났던 젊은 부부께서는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여대 학생들은 취업 걱정 좀 없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삼도 들녘에서 만난 어르신은
농사 지어봤자 손해만 보니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가슴에 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민의 일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동철 후보 순서입니다. 네, 광산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뿌리인 민생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개혁 세력 연대를 구축해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시키고 촛불 정부 2기, 25년 만에 호남 재집권, 호남 대통령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1단계로 각자의 이해관계와 견해 차이와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범개혁 세력 연대를 구축하는 일. 2단계로 범개혁 세력 내에서 호남 대권 주자의 위상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일.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마지막 소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 정치적 소명을 달성한 이후에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후진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데 남은 힘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에 초청되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